안녕하세요. 알테나씨가 만드는 미술 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오늘은 미술 시장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부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돈을 어딘가에 저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 세탁이라는 것도 생겨나고요. 비자금을 만들고 또 이런 마켓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위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프리포트를 이용해서 이 작품들을 저장하고 또 거래를 합니다. 프리포트에 잠겨 있는 작품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또 거래량을 조절하게 되죠. 바깥으로 나오는 작품의 물량이 없습니다. 이게 가격을 변동시키는 중요한 요소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부자들만의 그들만의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과연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그래서 돈은 누가 버는데 실제로 그림으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아요?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신문 기사 하나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루지어라는 회사는 1976년에 뉴욕에서 설립된 운송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확장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운송회사는 작품을 운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 또한 갖고 있습니다. 창고에다가 작품을 보관해주는 보관업까지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프리즈 서울의 공식 운송업체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 30개가 넘는 헤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사업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뉴욕에서 런던으로, 런던에서 홍콩으로, 또 홍콩에서는 서울로 이렇게 운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 운송을 하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해지지만 작품을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받는 것보다는 한 달 넘게 기다려서 받는 데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거예요. 영국에서는 이러한 예술품 또는 사치품들이 아주 안전하고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프리포트를 확장한다고 하는데요. 자유항, 프리포트로 유명한 곳은 스위스의 제네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모나코 등이 있죠. 이 자유항은 무법지대라는 비판을 종종 받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관리국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리포트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강력하게 규제가 되고 고객 또한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어쩐 일인지 보리스 총리가 재임했던 시절부터 이 영국은 프리포트를 더 늘리겠다고 해왔는데요. 이 리시 수낙이라는 영국의 전 재무장관이 강력하게 이 정책을 추진해왔죠. 이분이 영국의 차기 총리 후보입니다. 아주 강력한 후보인데요. 9월 5일 날 발표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이 자유항에 있는 창고에 작품을 넣을 경우에 어떤 점이 이점이냐면, 특히 조각 같은 경우는 세금 유예 기준으로 다른 곳의 미술관으로 바로 보낼 수 있고 보관소에서 보관소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계속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부자들의 자산은 점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이들의 자산을 보관할 보관소가 더 필요해진 겁니다. 이 고객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영국에서 특히 정책적으로 아주 프리포트를 늘려서 유럽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으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물론 당연하고요. 이 창고가 그냥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마치 거대한 미술관인 것처럼 전시장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가 직접 이루어지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예술작품이 창고에 묶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급이 작아집니다.
공급이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불어난 자산을 돈 세탁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미술품으로 하는 돈 세탁 앞으로도 계속 쉬울까요? 이렇게 부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미술품을 수집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게 가짜 작품, 위작 논란입니다. 미국에서 165년이나 운영을 해온 유명 화랑이 가짜 작품을 판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 사건은 런던의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인 피에르 라그랑주가 이혼하면서 이 이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모두 위작으로 밝혀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들은 노들러 갤러리를 믿고 작품을 구입했는데요. 잭슨 펄럭, 마크 로드코 같은 유명한 추상 표현주의 대가들의 작품을 샀습니다. 대략 800억 원어치를 유통했다고 하네요. 작품을 또 이 노들러 갤러리에 유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글라피라 로잘리스라는 여성인데요. 자, 이분은 노들러 갤러리 관장에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멕시코에 있는 억만장자가 유산을 처분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현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10분의 1까지, 시가의 10분의 1 가격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화랑 대표는 결국 이 작품을 매입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언뜻 봐도 작품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화랑을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했던 관장이 정말로 몰랐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에요. 정말 이 작품이 가짜인지 몰랐을까? 게다가 가격이 10분의 1 정도다? 이러면 당연히 의심을 해야죠. 어쨌든 이 노들러 갤러리의 대표였던 앤 프리드먼은 무죄로 판결받았고 이 중간에 중간책, 이 판을 다 설계한 글라피라 로잘리스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보실 수 있어요. Made You Look이라는 제목이고요. 한국어로는 당신의 눈을 속이다. 이렇게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넷플릭스로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이 조금 의심스럽다 싶으면은 레퍼런스를 반드시 찾아보게 돼 있어요. 물론 작품을 구입할 때 파는 쪽에서 우리한테 레퍼런스를 주긴 하죠. 여러분도 각 작품을 구입하실 때 꼭 그 작품의 연도, 그 다음에 전시된 이력, 그리고 그 비슷한 연도에 생산된 다른 작품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 작품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면 감정을 해야죠. 한국에서도 이유한 작가의 위작 사건이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위작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범죄니까 이렇게 죄를 물을 수가 있는데 애매하게 죄를 물을 수 없는 미술계의 뻥튀기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비자금을 조성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1억짜리 5억에 팔아서 리베이트 해주는 이런 거는 너무 단순한 방법이라서 사실 요즘에 잘 쓰지는 않는데요. 경매회사, 그리고 화랑, 심지어는 미술관까지 3박자를 딱 맞춰서 이렇게 팀을 짜서 마음을 먹고 작품의 가격을 부풀리면 애매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당사자들이 모두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한 10억 원 정도 되는 작품을 한 80억이나 100억 정도의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작품의 가격은 100억이 되는 거죠. 12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작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맡겨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이 작가의 작품을 또 전시도 하게 돼요. 다른 작품들까지 합쳐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판매를 하면서 증거를 만들죠. 거기다가 미술관까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립미술관이라던가 시립미술관 정도는 좀 힘들지만 지방에 있는 도립미술관이라던가 아니면 사립미술관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경매에서 100억씩, 200억씩 부풀려 놓으면 또 눈먼 사람들이 진짜 이 작품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갤러리에서도 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또 조성이 되고 형성이 돼요. 자, 여기까지 진행된 과정에서는
어떤 진위를 가릴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그 작가 작품의 이제 가치 하락일 경우에는 살짝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죄를 묻기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비자금이, 이때 조성된 비자금이 나중에 결국 어디에선가 쓰이게 돼요. 그 돈을 그냥 묻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쓰기 위해서 비자금을 만든 것일 텐데, 지금 현재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은 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론 지금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CBDC라는 것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다 들여다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CBDC의 시대가 오기 전에 빨리 돈을 쟁여가지고 해놔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이 돈들을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 나오면서 물건에도 다 이 블록체인이 붙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익명성 코인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규제 당국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들은 탈세가 아니라 절세로 방향을 튼다. 무엇을 통해서? 프리폴트를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미술 감상의 개념은 전혀 없어요. 그냥 자산을 쟁기는 거, 자산을 홀드하는 거, 그런 개념으로 갑니다. 프리폴트에 있는 그 개인 창고에 있는 미술품 창고에 있는 작품 중에 개인 소장품은 한 35% 정도를 차지한대요. 나머지는 이제 박물관, 미술관, 은행, 부동산 뭐 이런 곳에서 이 창고를 이용해서 작품을 보관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거래되는 작품들은 거의 작품을 직접 보지 않고 그냥 사진으로만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보관소에서 보관소로 이동이 된다면 주인이 바뀌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유명한 거대한 아트페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이 보관소로 이동을 합니다. 창고에 들어간 작품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공급이 끊깁니다. 예술 작품은 재화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유일한 작품이죠. 많은 작품이 창고에다 묶이면 작품의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여기 창고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운송비도 많이 들 거예요. 작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 작품의 가격이 올라서 높은 수익을 취해야 할 텐데요. 과연 그게 생각처럼 될까요? 얼마에 파느냐가 아니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실질 수익이죠. 실제 현실은 큰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아래의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산가들, 정말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예술 작품을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자산을 해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걸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S&P 500 주식이 지난 10년 동안 약 14.7%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술에 대한 수익을 계산할 때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5%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자산가라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주식에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이 자산가들은 미술 작품으로 돈을 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예술품에는 약간 조금의 비율로 자산을 살짝 그냥 넣어 놓는 겁니다. 이런 걸 하방 위험에 대한 해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매, 뉴스에서 나오는 뭐 경매 낙찰 가격 수백억, 수천억 하는 것들은 이슈몰이가 되거나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수익을 그만큼 볼 수 있다는 환상에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산가들이 만드는 이 미술 시장, 이런 얘기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아니면 뭐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결국 이 미술 시장에 블루칩 작가를 만들고 미술 시장에 어떤 바람을 일으킵니다. 뭐 어떤 작전을 짜서 돈 세탁에 이용을 하든 아니면 실제로
이런 자산을 매입하던 간에 이런 내용들이 매거진이나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 미술 시장이 술렁술렁 거리죠. 이럴 때 이제 일반 미술 애호가들, 실제로 좀 진지하게 작품을 사랑하고 작품을 정말 진지하게 컬렉팅을 하고자 하는 컬렉터들이 또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산가, 그 다음에 부자들이 이 작품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방해지적인 성격으로다가 이 예술 작품을 활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익률로 따지면 다른 투자가 훨씬 수익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돈은 누가 버느냐? 미술 투자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냐? 돈을 버는 쪽은 누구냐? 그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진짜예요. 정말. 게하르트 리히터의 작품을 컬렉션한 영국의 사업가 제레미 랑캐스터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예술가가 젊었을 때 그 세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를 영입하고 그 작품을 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연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약간의 운도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를 시청하고 있고 계속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관람하고 눈을 키우고 아직까지 대표성은 띄지 않지만 작품성과 시대성의 면에서 아주 충족되는 그런 작가의 작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데일 치울리의 작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유리공예, 유리조각하면 데일 치울리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 작가가 초기에 유명하지 않았을 때 이 작가를 서포트했던 갤러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많이 돈을 번 갤러리가 됐지만 그때는 정말 그 재정난에 시달려서 그 갤러리에 불도 한번 났었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갤러리를 운영해왔던 분이셨어요. 제가 지금 그 갤러리와 갤러리 관장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분이 책을 집필한 적도 있었어요. 이 갤러리 운영에 관해서. 미술계는 이렇게 예술의 특성을 이용해서 뭔가 자금을 세탁한다든지 다른 범죄에 이용하는 그런 악용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매우 소수고 대부분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작가를 열심히 후원하고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계에서 계속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고 이슈가 되는 이유는 미술계가 끝발이 좀 없어서 그래요. 일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게 서로 좋거든요. 대부분의 갤러리는 갤러리 관장님이 가져갈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월세 낼 거 걱정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오프닝 파티 해주고 이러면은 돈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뭔가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좀 뭔가 새끈한 방법 없냐? 이런 뻔한 방법 말고 뭐가 없냐 물으신다면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로 돈을 아주 많이 버셔서 작품을 컬렉팅하는 그냥 즐거움으로 사시거나 정말 투자로 작품을 컬렉팅해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작품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가가 아직 유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임을 발견하고 작품을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이 미술 투자로 부자가 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 감사드립니다.